안녕하십니까. 바로 묻고 바로 듣고 바로 쓰는 바른 중국세법 차태길입니다. 예, 오늘 계속 중국 세무회계 쪽 Q&A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157페이지 교재 다운받아 주세요. 157페이지. 예. 157페이지. 예, 수업 시작 전부터 막 웃고 계신 분들 계신데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예. 개세는 무엇인가요? 이름이 좀 그렇죠. 개세 이름이 개세는 무엇인가요? 예,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예, 부동산 사고 팔 때 취득세, 등록세. 한국에서 등록세는 이름이 없어졌죠. 예, 그냥 취득세, 등록세 그거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예, 취득세, 등록세 납부해야지 예, 한국에서 명의 이전되죠. 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사고 팔았을 때 예, 개세 납부해야지 명의 이전이 됩니다. 명의 이전돼요. 그래서 과세 대상 보시면 개세는 중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말한다. 출량. 출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선 시간에서 첫 번째 신빙 사오는 거죠. 중국 정부로부터 직접 사오는 거. 두 번째 양도 받아왔을 때 좌랑 양도. 이번 선건 마찬가지죠. 토지나 건물. 세 번째, 건물의 증여, 건물의 교환. 마찬가지로 내가 취득하는 거죠. 증여는 무상으로 받아오는 거고요. 예. 교환. 네 건물 이쁘다. 내 건물 한번 바꿔보자. 예, 바꾸는 거죠. 역시 취득입니다. 예, 세액계산 방법은 예, 양도 대금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입니다. 그래서 세율은요, 지방마다 달라요. 지방마다 다릅니다. 지방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과세 기간과 납부 기한 및 납세지. 예, 부동산 사고 팔았을 때 며칠 내로요? 열흘 내로 세금 내고 명의 이전 신청 들어가야죠. 예, 개세 아끼려고 부동산 취득 내 이름 명의 이전 안 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예, 넘어갑니다. 158페이지요. 개인 소유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 임대인은 세금 제한서를 발급해 줄 수가 있나요? 라고 물으시면 예, 전에 한번 설명 한번 대충 드렸던 것 같은데 또 여러분은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고 계시죠. 예, 사람마다 따라 달라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발급 여부 불가라고 했고요. 왜 불가하냐면 여러분 개인은 세금계산서 프린터 찌직 인쇄할 수 있는 기계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세무서 가서 대신 발급해 주세요. 따이카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는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두 번째 줄에 하나 더 썼어야 되는데 이 집주인이 외국인이라면 어쩔까요? 안 돼요. 세금계산서 발행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할 때 전제가 뭐라고 하고 구매한다고요? 거주. 사용, 자기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오피스 제가 사무실 나와서 책 보고 싶어서 제 사무실 살 수는 있어요. 제가 스스로 쓰기 위한 목적입니다. 너한테 임대 줄 수 있다 못 준다. 예, 임대 사업자는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은. 예, 근데 포스코 건설이라든지 뭐 삼성, 그다음에 여기 북경에 있는 LG 트윈스 건물 얼마 전에 매각되긴 됐는데 삼성 건물도 새로 생겼고 SK도 있고 그런 경우에 개발상 수준으로 크게 들어오는 건 그건 가능해요. 근데 개인이 아파트 서너 개 오피스 100평짜리 두세 개 해서 임대업 장사 할 수 있다 못한다. 그거는 안 돼요. 아예 정부의 허가 받고 건물 개발상 수준으로 건물 통으로 매입해서 그건 가능하겠지만 그거 이외에 외국인이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세금 제한서 발행이 안 됩니다. 외국인 경우에. 그러면 중국인이 개인인 경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금방 세금 제한서 발행 가능하다. 어디 가서 세무서 찾아가서 따이카이 신청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개인일 때 보시면 세율이 있어요. 예, 개인일 때 주택인 경우에는 몇 %만 내면 돼요? 5%. 집주인이 세금계산서 딱 줄 때 하나밖에 안 줘요. 근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이 사무실 임대했어요. 예, 근데 그게 개인 소유예요. 그러면 나 세금계산서 필요해라고 말하면 집주인이 세무서 가서 끊어다 줍니다. 예, 그런데 거기 세금제한서에 보면 뭐 징치세 이런 말이 없어요. 종합세금제한서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왜 종합이냐면 거기 뭐뭐 다 들어있다? 개인소득세, 예, 영업세, 그러니까 징치세죠.
그 다음에 방산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예, 주택인 경우는 몇 프로 세율? 5%. 그 다음에 오피스인 경우에 고급 오피스 총 금액이 크면 낮은 경우에서 7% 혹은 12% 세율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세율이 여러분, 그러니까 금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세만 해더라도 우리 최소한 6%죠. 방산세 12%죠. 그럼 세율 막 18%, 20% 넘어가는데 그건 아니고 개인일 때는 종합세율을 해갖고 이것저것 다 묶어서 그냥 5%로 간이과세처럼 간편하게 예, 그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서 세금 내는 걸 다 끝내버리는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 159페이지 예,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제가 혼자 화를 속으로 삭혀요. 예. 한국에서는 안 그런데 중국만 오면 이상한 거 물어봐요. 예. 납부할 세금이 없는데도요, 세무신고 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예,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없다고 해서 빵 해서 신고해야 되죠? 예. 왜 그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부가세 신고, 납부할 세금 없어요. 매출도 없고, 매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 빵으로 해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왜 중국만 오면 자꾸만 이상해져요? 예? 당연히 납부할 세금 없어도 신고 당연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아마도 납부할 세금 없으니까 저보고 기장료를 깎아달라고 하는 것 같으신데 제가 차라리 그거라면 제가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예, 이해하는데 그걸 깎아드리지 못해요. 예, 죄송해요. 예, 세금을 많이 내도 제가 돈 더 받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세금 납부할 게 없어도 신고는 다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160페이지하고 161페이지 같이 볼게요. 한국에서는 4대 보험, 4회 보험을 갖다가 4대 보험, 네 가지 보험, 뭐이라고 이야기하죠.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4대 보험이라고 하고, 중국은 5대 보험 플러스 하나의 공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주택공적금이 뭐냐고 물어보는데요. 예, 이건 사회보험은 아니에요. 중국인 직원을 위해서 집 사라고 적금을 회사가 대신 넣어주는 거예요. 좋은 회사죠. 예. 예. 그래서 주택공적금은 뭐냐면 말 그대로 주택을 사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적금 넣는 거예요. 정부기관에. 주택공적금. 그래서 중국인들이 아파트 살 때, 집 살 때 어떻게 해요? 공적금 센터에서 대출 자기가 낸 거 땡겨오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걸 담보로 대출도 땡겨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마찬가지예요. 사회보험, 주택공적금 관리사무소는 그거는 사회보험은 아니에요. 사회보험은 아닌데 중국인들 집 사라고 예금처럼 내놓고 예,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아니면 그 본금을 빼오든지가 가능한 복지기관이 맞죠. 근데 사회보험은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중국인한테는 주택공적금 대부분 해줍니다. 대부분 해줘요. 안 하면 나중에 그만두고 갈 때 또 고소당해요. 예, 볼게요. 그러면 161페이지에 보시면 예, 북경시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대충 보세요. 총 합계 금액 사회보험료율 몇 프로 나왔어요? 주택공적금 포함해서 39.8%에서 41.6%예요. 그 다음에 개인은 24.2%, 거의 반반이죠. 반반이 아니라 예, 회사가 둘을 내고 직원은 하나를 내는 비율이죠. 한국은 어때요? 사대보험, 사회보험 1대1이죠. 예, 직원도 50% 내고 사장도 50% 내는데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직원이 1 내면 사장이 1을 내줘야 돼요. 근데 그 금액이 지금 보시면 40% 가깝게 나오잖아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세전급여가 10,000원이라고 합시다. 예. 그럼 세전급여가 10,000원 내면 지금 아마 세금 개인소득세는 한 2,300원 밖에 안 낼 거예요.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예, 2,300원. 2%라고 할게요. 예, 그럼 어쨌든 간에 2% 하면 세전급여액을 10,000원으로 설정했을 때 실제로 중국인 가져가는 금액은 얼마 나와요? 여기 개인 납부를 고려하면 24.2%니까 26% 하면 7,400원, 500원 나오죠?
예, 7,400원, 500원, 캐시로 가져가는 7,400원, 500원이 되겠죠. 예. 세전급여 10,000원 설정을 했을 때. 그럼 사장 주머니에서는 얼마가 있어야 돼요? 14,000원. 거의 더블이죠. 중국인이 직원이 가져가는 금액에 실제 현금 금액의 100% 정도가 더 있어야지 예, 급여를 주고 사대보험 납부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나쁜 말은 아니죠. 예, 사회주의죠. 예, 지금 공산주의라서 지금 나쁘다. 제가 그 정치적 편견을 갖고 말한 게 아니라 공산주의,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사는 예, 그 수준이죠. 예, 엄청 사회보험료 많이 납부하잖아요. 예, 한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하는 이야기 뭐냐면 10억 연봉 받는 사람하고 예, 1억 연봉 받는 사람하고 예, 국민연금 납부 금액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 10억 연봉 받는다고 해서 1억 연봉 받는 사람의 10배 국민연금 납부하는 게 아니고 예, 한도액이 있죠. 8천 몇백만 원인가 이후부터는 100억 연봉을 받든 10억 연봉을 받든 1억 연봉을 받든 똑같아요. 한도가 있어요. 예, 보시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한선 25,400원. 예, 이 기준은 지금 2008년, 2009년 기준이에요. 해마다 바뀌긴 바뀌는데 조금씩 오르겠죠. 올해는 아마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떨어졌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것보다 금액이 약간 몇백 원 더 줄어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의료보험, 다른 보험료도 상한선이 25,400원. 무슨 말이에요? 25,000원 이상 고액 연봉자는 그 이상 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예, 급여가 3만 원 되더라도 25,000원으로 계산해서 사회보험을 납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급여가 아무리 작아도 5,000원으로 해서 내야 되겠죠. 3,387원. 양로보험은 3,300원 기준이고 그 외에는 5,080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면 그 보험료율 표 보세요. 제일 큰 게 뭐예요? 양로보험하고 주택금적금이죠. 나머지는 양로보험, 의료보험. 예, 나머지는 1% 미만의 잔돈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거 양로하고 의료보험. 이 양로보험은 3,300원 기준, 의료보험은 5,500원 기준에서 납부를 하고 하시면 돼요. 일단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상한과 하한이 있고 그 이상 높아가면 상한을 적용해서 쭉 그 금액만 납부하시면 되겠다. 한국과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양로, 중국의 5대 보험이 뭐였냐면 양로보험. 양로보험 한국에 뭐하고 똑같아요? 160페이지 보시면 양로보험이 국민연금이죠. 양로보험이 160페이지에서 보시면 국민연금이고요. 의료보험 똑같이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이고요. 중국에서의 실업보험, 한국말로 말하면 고용보험에 해당이 될 겁니다. 공상보험은 산재보험이고요. 생육보험만 지금 한국에 없죠. 예, 아기 나면은 예, 그 보너스처럼 수당을 주는 게 지금 생육보험이에요. 예, 남자도 내요. 남자도 내요. 여자만 되는 거 아니고 남자도 됩니다. 생육보험. 그리고 주택금융금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집 사는데 회사가 대신 적금 내주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160페이지 다시 옆으로 와서요. 예, 외국인 대상 여부. 예, 주택공제금은 외국인 대상 아니에요. 아예. 예, 외국인 부동산 투기하라고 안 한다고. 그래서 외국인은 대상이 아예 아니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납부 대상이에요. 면제란 말이 없어요. 이 질문 많이 하세요. 외국인도 사회보험 내야 돼요? 아, 중국 사람 아닌데요? 라고 물어봐요. 예, 외국인 면제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납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 그 160페이지에 박스 밑에 있는 거 보시면 한국인의 경우에는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은 면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거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2020년에도 유효합니다. 예, 뭐하고 뭐는요? 양로와 실업보험, 양로보험 보험료를 높아요, 안 높아요? 161페이지 가서 보시면 높죠? 그 다음에 실업보험 별 의미는 없죠? 일단 양로보험만 해도 16%니까 낮지 않아요. 그거 면제 가능하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네 가지가 있는데, 예, 파견된 나온 주재원이거나 아니면 자영업자, 개인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두 번째는
한국에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될 것, 당연히 있겠죠. 이거는 좀 그렇고. 3번은 예,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보험료 납부 사실이 있을 것. 4번은 예, 한국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면제 신청을 따로 해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한국에서 개인으로 지역보험 가입한 사람은 국민연금, 개인으로 납부한 사람은 별로 상관없겠지만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파견 나온 사람들은 어떤 리스크가 있어요? 한국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내역 갖다 하면 거기에 뭐가 꼽혀요? 한국에서 보험료 얼마큼 내고 있다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에 소득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겠죠. 예, 지금 이게 무슨 얘기 왜 나왔어요? 한국에 소득이 있으면 중국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합산과세 해야 되죠. 그래서 보험료를 아낄 거냐 아니면 합산과세로 인한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거냐라는 리스크가 있어요. 여러분이 의사결정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국에, 중국에 나와 있는 한국계 대기업들도 규정에 따라서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5대 기업이라 하더라도 5대 그룹이다 하더라도 예, 합산과세 안 하는 경우 많이 있고요. 예, 그건 여러분들 제가 뭐 어느 회사 말하기 좀 그렇고 한국의 대그룹도 중국에서 합산과세 개인소득세 안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양로보험 면제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한국에서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받아가야 되고 그거 하다 보면 예, 개인소득세가 합산과세 처할 리스크가 있다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스 아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의료보험 임시면제 있는데 이건 임시 기간 다 끝났어요. 예, 의료보험은 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한국인 면제받을 수 있는 거 크게 뭐 하나 있다? 국민연금 예,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만 갖다가 제시만 하시면 면제는 가능하세요. 기억하시고요. 161페이지 다시 올게요. 사회보험은 아닌데 161페이지 그 표 밑에 사회보험은 아닌데 예, 그 회사한테 부과되는 분담금이 있어요.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장애인 분담금이라고 약칭할게요. 예,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2015년에 바뀌었어요. 2015년에 바뀌어서요. 162페이지 넘어갑니다. 보시면 두 번째 박스 보이세요? 공식이요. 예, 비율만 보시면 돼요. 몇 퍼센트요? 1.5%. 예, 그래서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의 그냥 1.5%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워낙 고연봉자다. 다른 일반적인 다른 동급에 비해서 3배 이상은 급여를 많이 준다면 3배로 끊으면 되겠는데 그건 여러분 별로 판단할 필요 없으시죠.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예, 실제 지급하는 금액의 몇 퍼센트만큼을 납부해야 된다? 1.5%.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 회사의 총원이 100명이에요. 근데 2명이 장애인이야. 그러면 납부할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1.5%가 지금 이게 원래는 사람의 헤드카운팅 비율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장애인 한 명도 없다고 한다면 1.5%다 헤드카운팅 비율이니까 장애인 분담금 총 급여액의 1.5% 납부하면 되는데 2명이 있다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납부할 필요 없겠죠. 한 명이라면 0.5% 납부하면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1.5%만큼이 어떻게 보면 이거 준조세죠? 장애인 고용 분담금 추가로 발생한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맨 아래 공상등기를 한 날부터 3년간 그 다음에 인원이 30명 미만인 회사는 예, 면제를 해 주겠다 했어요. 예, 지금 저희도 지금 납부를 하고 있어요. 3년도 지났고 30년도 넘어서 납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에 다 납부하신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3년 지나고 나면 장애인 고용 분담금 납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요. 164페이지. 네, 지금 이게 Q&A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점프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164페이지 보시면 예, 중국에서 한국, 중국에서 홍콩, 한국하고 홍콩으로 이자나 배당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예,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 거, 이자를 보내는 거나 중국에서 홍콩으로 돈 보내는 거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낼 때는 외국이고 중국에서 홍콩으로 보낼 때는 중국 아닙니까? 아니에요. 홍콩은 외국이에요. 예, 중국에서 정치상으로 자기네들이 중국이 우리나라라고 하고 있지. 중국, 홍콩 나라 변호사 따로 있고요. 홍콩 나라 회계사 따로 있어요. 예, 세제가 달라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돈 송금하는 절차나 중국에서 홍콩으로 돈 보내는 절차나 똑같습니다. 홍콩은 중국에서 볼 때 외국입니다. 적어도 세금상으로는 외국이에요. 예, 세금뿐만 아니라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죠. 중국인도 비자 있어야 가죠. 예, 그러니까 중국 내 주민등록증 갖고 못 가요. 예, 중국인 신분증 갖고 못 가고, 예, 별도로 홍콩 통행증이라고 해서 비자 같은 걸 끊어서 가야 돼요. 중국인들도.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특별한 내용 없어요. 예, 특별한 내용 없고요. 예, 필요하신 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읽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 이걸 읽으시면 여태껏 수업을 꼬박꼬박 들으신 분들 같으면 읽으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요약해 놓은 거지. 예,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한번 읽어보실 필요는 있으시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더 질문하고 싶으신 분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한테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예, 회원 가입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다 해드릴게요. 165페이지요. 아까 16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할 때 사회보험 이야기 했었죠? 딱 하나 기억나시죠? 그 국민연금, 예, 양로보험 16% 되게 높았죠? 회사가 내는 것만 하더라도. 예, 그거만 16%만 기억하시더라도 이거 질문 이해될 거예요. 질문 보시면 기업소득세법상 급여는 전액 송금, 세무상 비용으로 가능한데 복리후생비는 14%만큼밖에 안 된다고 말을 들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항목이 복리후생비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회보험 낸 게 회사에서 직원을 위해서 사회보험 낸 게 무슨 비용이에요? 복리후생비예요. 그렇죠? 회계처리 복리후생비로 하셔야 돼요.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그 하급 개정 과목으로 4대 보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4대 보험인데 뭐만 해도 16%가 넘어버렸어요? 예, 양로보험,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16%가 넘었죠. 그러면 이거 도대체 말이 돼요?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 급여와 복리후생비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4%를 한도로 복리후생비를 인정한다는 건 여러분 법인세 공부할 때 우리 했습니다. 또 이상한 표정 지으시면 안 되는데 예, 좀 찾아갈까요? 다시 한번? 예, 분명히 우리 했어요. 14% 한도로 한다 해서 주재원들 금액 아파트라든지 학비 보조금 있으면 금방 넘어버립니다.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어.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165페이지 보시면 그 14% 한도를 할 때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급여 총액은 실제 지급한 급여 총액을 의미하며 복리후생비, 직원교육비, 구매용비 등 사회보험비와 주택공제금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계상으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게 맞죠. 사회보험 납부할 때. 그런데 지금 뭐는 아니다는 거예요? 한도 계산할 때 법에서 납부하라고 한 사회보험 있죠? 주택공제금부터 시작해갖고 양로보험, 생육보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16 이미 한도 넘어버리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별도란 이야기예요. 그거는 카운팅 안 한다. 한도 여기 급여의 13%만큼만 송금 인정한다고 하는데 14% 안에 카운팅할 때는 법적인 복리후생비는 제외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음. 양가로 1번 예, 단체 복리 부분의 설비 및 시설 및 수리 비용과 복리 부분 업무 인원의 급여, 사회복리 부분을 포함한 예. 단체 복리 뭔 말이에요? 회사에서 기숙사 운영해요. 복리후생비 포함돼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번째, 직원 위생보건, 생활주택교통으로 인한 외국인 직원들 아파트 임대해줬다. 복리후생비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죠. 그다음에 중국인 직원들 출퇴근 위해서 통근버스 운영한다. 복리후생비 들어가야 되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다음에 3번 장례 보조비, 휴가 보조비 이런 거 다 복리후생비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서 또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인 직원을 위해서 통근버스 운영한 거를 복리후생비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질문하시는 분이 그러면 그 통근버스비를 여비교통비로 넣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질문하세요. 지금 이해되세요? 통근버스비를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 안 하고 여비교통비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의견 어떠세요?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아니죠. 엉뚱한 이야기죠. 그러면 다 매출 원가로 밀어버리게? 재무제표에서 손익계산서에서 복리후생비로 안 보이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기숙사 운영한다. 임차료 내야 되겠죠? 임차료를 복리후생비로 안 하고 지급 임차료 처리하면 복리후생비 아닌 거예요?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도 상관없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세무조정할 때는 복리후생비로 보고 한도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을 갖다가 복리후생비로 안 하고 다른 개정 과목으로 밀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저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데 그게 답은 분명히 아닙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문제 될 겁니다. 라고 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이해되시겠어요? 회계 처리하는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세무조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매출원가로 가 있던 지급임차료에 가 있던 여비교통비에 가 있건 출장비에 가 있던 간에 다 뭘로 봐야 된다? 복리후생비 성격에 있는 건 복리후생비를 몰아서 총 급여의 14%만큼 한도 계산을 하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166페이지가요. 166페이지. 건물관리를 수행하는 회사예요. 현재는 회사는 북경에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건물관리 업무 수행 가능합니까? 어디서 주소 들었는데 외지경영 신고 또는 임시세무 등기를 하면 된다고 말을 들었어요. 라고 질문이 왔어요. 그 FM이죠? Facility Management에서 물업관리라고 합니다. 중국말로. 사무, 건물 관리, 공장 관리 하는 그런 관리업을 하는데 본사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북경에 있죠. 근데 다른 지역에 일감을 맡은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이 왔어요. 여러분 전에 어디서 설명드렸었죠? 외지경영 허가증 설명 분명히 또 드렸는데 외지경영 허가증 기억나세요? 외지경영 허가증. 또 여러분이 순진한 표정을 짓고 있죠. 4페이지 갑니다. 4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4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시구입 보이세요? 따이카이 해서 또 생각나시죠? 난 분명히 강의했어. 해당 지역 이외에서 경영을 수행할 때 어떻게 해요? 외경증, 외부 경영 허가증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따이카이라고 하는 거? 다시 이제 우리 166페이지 올게요. 그래서 앤서 1을 보시면 중화인민공화국 세무등기 요법에 따르면 일지일증이다. 하나 지역에 허가증 하나씩 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지역 가서 하려면 북경 거 갖고 가서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다른 지역 가서 영업 못한다. 그래서
등록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 경영 활동, 영업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지 경영 신고 또는 임시 세무 등기증을 만들어야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러면 외지 경영 신고하고 외경증 이걸 갖고 그 지역 세무서 가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이제 연결되세요? 이해되시겠죠? 다음에 또 물어보면 모른다고 할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에 표를 보시면, 그래서 외지 경영 신고는 맥시멈 며칠까지? 180일 정도의 단기일 때. 근데 임시 세무 등기는 12개월 미만일 때, 임시 세무 등기를 한다. 관련된 법 규정이 있는데, 뭐, 필요하면 보시면 되는데,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2를 볼게요. 그래서, 외지경영 신고 및 임시세무등기는 다른 지역 가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필요한 자격증이에요. 자격이 아니라 가서 행정 절차를 취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건설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용역 등에 대해서 임시로 수행할 때 필요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맨 아래 패러그래프 보시면 회사가 수행하는 경영활동은 건물관리로서 업종 특성상 임시성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장 관리하는데 나 한 달만 하고 올리고 좀 계약 맡겼겠어요? 아니면 1년 이상 장기 계약이겠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업무 기간이 12개월 초과해버리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너는 외지경영이나 임시세무등기로 커버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분공사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요, 지금 여기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건설업 같은 경우에 이 물업도 마찬가지고요. 허가증을 받으려면 라이센스 취득을 해야 돼요. 법인 만들었다고 해서 라이센스 있는 게 아니죠. 건설 1급 허가, 2급 허가,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면허증을 취득해야 되는데 본사가 1급 면허를 취득했다고 합시다. 3급이 제일 낮은 거고 3급, 2급, 1급인데 본사가 1급 면허를 취득했다고 할게요. 그럼 내가 북경에 1급 면허 있으면 다른 지역 가서 건설업 할 때 만약에 1년 이상 소요되면 지금 분공사 내야 되죠. 그러면 그 허가증 어떻게 할까요? 그럼 다른 방법인데 그 이야기는 좀 그렇고 그럼 다시 지금 저 회계법인을 바꿀게요. 회계법인도 회계법인으로서 면허를 받아야 되겠죠. 법인 만들고 나서 따로 건설업처럼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회계법인도 면허가 있어요. 회계법도 면허가 있는데 북경에 회계법인을 차리고 면허를 취득했어요. 천진에다가 내가 내고 싶어. 솔직히 천진은 출장으로 커버할 수 있는 일인데 천진이 됐든 상해라고 합시다. 상해다 분공사를 냈어요. 상해다 분공사를 내면 북경에 회계법인 면허가 있으니까 상해 분공사는 면허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필요 있죠. 필요 있어요. 분공사도 하나의 엔터티예요. 단지 총공사에서 뻗어나온 것 뿐이죠. 자회사하고 차이점은 뭐밖에 없어요? 자본금이 있다 없다 밖에 없는 거죠. 그럼 자회사로 하려면 따로 면허를 따야 되고 분공사로 하면 필요가 없다? 아니죠.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북경에 하나 법인 차리고 중국 전역에 지점으로 하면은 면허 하나만 갖고 할 수 있겠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면허가 필요한 경우는 분공사를 설치했을 때 분공사도 따로 또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167페이지요. 가끔 이상한 질문 하시는 분 계는데 다음번 책 쓸 때는 이거 뺄게요. 167페이지 넘어갈게요. 가끔씩 고객님들이 법인 설립하기 전에 설립할 때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세금 어떻게 내야 되는지 한번 쭉 정리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해드린다는 걸 제가 샘플로 넣은 것 뿐이에요. 광고입니다. 광고. 169페이지. 고객 사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1 혹은 2+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고개 드시고 행사라고 하시면 여러분 일단 판단부터 하셔야 돼요. 1+1 혹은 2+1 추가 증정이냐 아니면 생일 맞으신 회원님께 머그컵 하나를 드립니다로 할 거냐 이해되시겠어요?
2 플러스 1이 됐던 1 플러스 1이 됐던 뭐 플러스 1 개념은 뭐예요? 그 사람이 몇 개를 사니까 주는 거죠. 매출액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고 예, 생일을 만드신 고객님께 아니면 대학교 수능 치시고 오신 손님께 뭐를 드립니다 하는 건 매출액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두 개가 일단 개념이 다르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책의 교재 169페이지 보시면 있는 내용 증정품이냐 상품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아예 감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감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증정품은 뭐고 상품은 뭐예요? 상품은 백화점에서 내가 팔으려고 갖고 있는 걸 증정하는 거죠. 2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건 하는 상품이죠. 예. 그런데 그냥 고객님께 우산을 드릴게요. 아니면 뭐 수능 치고 오신 분께 따뜻한 털장갑을 드립니다 하는 건 뭐예요? 증정품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무서에서는 증정품과 상품을 구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여러분이 실무 처리하시면서 만약에 마트다, 증정품이다라고 한다면 예, 머그컵이 됐든 털장갑이 됐든 증정품은 따로 회계 처리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회계 처리하면 뭐 합니까? 돈 받고 팔 거예요? 아니죠. 선착순으로 지급하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장부를 증정품 같은 건 태우겠어요? 안 태우겠어요? 안 태울 확률도 많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실무하시면서는 실질적으로는 증정품에 대해서는 상품과는 관리가 따로 들어갈 겁니다. 상품은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장부에다가 뭐 세비 됐든 ERP가 됐든 따로따로 관리를 분명히 하실 텐데 증정품은 관리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즉시 몽창 사는 즉시 비용 딱 떨어버리고 말겠죠. 행사 증정 판촉비 같은 걸로.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이 관리 목적상으로는 증정품과 상품을 따로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무상으로는 여러분 세무서에서는 저게 상품인지 증정품인지 판단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사가지고 장갑을 팔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머그컵 팔면 안 돼요? 백화점에서? 롯데백화점 찍어서 아니면 현대백화점 찍어갖고 팔면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세무서 입장에서는 상품이나 증정품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세무상으로는. 네, 근데 여러분은 느낌만 달라서 제가 이렇게 교재에서 표시해 놓은 것 뿐이지 세무상으로는 상품이냐 증정품이냐 차이가 있겠다 없겠다? 없습니다. 부터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무슨 말씀드렸어요? 매출액하고 연동이냐? 2 플러스 1, 1 플러스 1이냐? 아니면 선착순이냐? 아니면 생일 맞으신 고객이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건 구분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간주매출 기억나세요? 예. 간주매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상 증정했으면 증치세법상, 부가세법상 매출로 보고 매출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회계장부에는 매출로 띄운다 안 띄운다? 안 띄운다. 그래서 간주매출이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여기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이 내용이 이제 쭉 설명드릴 수 있어요. 2 플러스 1에 대한 행사할 때 아니면 어느 금액 이상 사시면 한국에서 백화점 가시면 10만원 이상 사시면 머그컵 드려져 있죠. 30만원 이상 사시면 뭐 커피팟, 전기 커피팟 드립니다. 있죠. 그 다음에 뭐 50만원 이상 사시면 뭐 코팅 펜을 드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방 말씀드린 거 10만원 이상 사시면 머그컵, 30만원 이상 사시면 프라이팬. 이거는 매출액 연동이에요? 아니에요? 매출액 연동이에요? 아니에요? 연동이죠. 10만원 이상 사시면 머그컵 드리고 30만원 이상 사시면 커피팟 드리고 50만원 이상 사시면 코팅 펜 드려요. 매출액 연동이죠. 예.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170페이지. 예, 170페이지에 그 그림이 있을 거예요. 170페이지에 그림이 있을 거예요. 예.
그걸 보시면 세금 제한서 발행한 내역이 있을 텐데요. 보이세요? 그림 있는 거? 예, 그림 있는 거 잘 보이실 거예요. 170페이지 그림, 표가 아니고 그림 보세요. 예, 세금 제한서에 그 공급 항목이 몇 개 있습니까? 잘 안 보이는 사람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선하게 먹으면 다 보여요. 공급 항목이 몇 개 있어요? 3개죠. 예, 1번이 있고 2번 있고 3번 있는데 2번하고 3번 금액 똑같은 거 보이세요? 같아요. 근데 3번은 2번 금액하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금방 드린 코팅펜을 증정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이 50만 원 이상 넘게 사가신 분한테 코팅펜을 같이 넣었어요. 총 공급한 건 2개죠. 50만 원 이상 물건을 하고 코팅펜을 드렸죠. 근데 빼기에서 코팅펜을 해버렸죠. 매출 할인을 때린 거예요. 그럼 결국 받는 건 50만 원만 받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세금 제한서를 어떻게 끊어야 돼요? 지금 저렇게 끊으면 2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2 플러스 1, 여기 보세요. 총 공급 수량은 몇 개예요? 3개죠. 그 다음에 단가를 100원이라고 할게요. 예, 그러면 금액은 얼마 나와요? 300.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하시면 돼요. 이상하게 저게 진짜일까 하고 예, 회의감을 갖고 답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저 여러분한테 기대가 되게 낮아요. 많은 걸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근데 이게 조건이 뭐였어요? 2 플러스 1 행사를 한 거죠. 그럼 나는 얼마 받아야 돼요? 내가 마트 주인이에요. 얼마 받아야 돼요? 200원만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를 할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마이너스 100을 때리는 거예요. 매출 할인으로. 그러면 얼마 나와요? 받는 돈이 200원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수의 회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물건 3개 주고서요. 2 곱하기 100 해서 200원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200이죠. 답은 같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경우는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알아요? 세무서에서는 지금 하나가 아직까지 창고에 남아있는 걸로 알겠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무상 증정이 돼버린다고. 그게 가중매출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걸리면 100원만큼 증치세 곱하기 13% 납부를 해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신고를 한 거죠. 3개 팔았다고. 그 다음에 100원 내가 덜 받았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예. 그럼 또 어떤 분이 있냐면, 이게 1번이 답이고요. 2번이 틀린 거죠. 2번도 가능하고, 3번은 어떻게 하신 분 계시냐면, 뭐, 상상은 자유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으시는데, 예, 3번. 이해되세요? 예, 적어도 되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계로 바코드를 찍을 때 누군 66 해줄 거고, 누군 100을 할 거예요. 이거는 프로그램 안에 넣으면 되죠, 하나는. 여러분, 편의점 가서도 찍찍하고 나면 행사 코드 딱 찍으면 자동 뜨잖아. 근데 2 플러스 1 안 사고 하나만 사가면 100원 다 내야 되죠. 예, 그래서 이거는 되긴 돼요. 예, 아예 내가 할인된 단가로 신고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건 수작업 할 때만 가능한 거죠. 시스템을 돌릴 수 있어요? 못 돌려요? 같은 품목인데. 어느 건 100원 넣고, 66원 넣고, 고객마다 봐가면서 단가 해야 되잖아요. 이거 못하지. 예, 그래서 이거는 가능은 한 방법인데, 예, 실무적으로 대형 마트라든지에서는 활용하기 쉽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170페이지에 있는 세금계산서 그림 이해되시겠습니까? 일단 총액으로 매출을 다 끊어놓고 나서 할인이라고 신고를 하시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1번 세금계산서 양식은 어떻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중매출로 과세될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얼마로 올라간다? 200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네. 예. 참고로 네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나는
저는 왜냐하면 많은 회사들이 매출액을 뻥튀기 하기를 되게 원해요. 예, 매출액에 뻥튀기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는 1번으로 끊고요. 세금계산서는 1번으로 끊고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은 얼마? 300원 하고 저 아래 손익계산서 판촉비에다가 마이너스 100원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세요. 이거 상황 이해되세요? 예. 세금계산서는 예, 제 수업을 들은 분이니까 이렇게 끊는 게 안전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이렇게 끊고 한국으로 보고하는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을 뻥튀기를 하고 싶다. 대신에 손익계산서 답은 맞춰야 되니까 판촉비로 마이너스 100을 넣겠다. 예. 그럼 저는 답을 할 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손익계산서가 손익계산서라고 했죠. 한국으로 보고하는 거라면 이것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한국으로 보고하는 손익계산서라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한국으로 리포팅하는 IFRS 세금계산서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로컬에서 이걸로 신고한다.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달랑팀 매출액부터가 안 맞지? 이번 달 매출액이 200억 신고했는데 얘는 300억이야. 부르겠죠. 이거 뭔 일이냐라고.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손익계산서를 당기순이익은 맞는데 한국으로 보고하는 IFRS에서는 이렇게 하시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200으로 매출액을 신고하신다면 한국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타당하죠? 예, 100은 갖다 판촉비로 포기한 거잖아요. 매출액은 300원인데. 그래서 케이스마다 제가 좀 들을 수 있는 말은 좀 제가 말 바꾼 건 아니에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중국 세법 시간이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회계도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일견 가능은 한데 이걸 중국 로컬에서 이 손익계산서를 써먹는다면 리스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거죠. 예, 매출액 과소신고라고 해갖고 예, 세무서에서 부를 확률이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이제 169페이지 다시 볼게요. 첫 번째 표 보시면 첫 번째 표 보시면 증정품 제공, 상품이죠. 하나는 연동되지 않고 연동되고 그 다음에 또 연동되지 않고 연동되고 이해되시겠어요? 표 구성? 예. 그러면 매입 시점에서는 여러분 물건 살 때 이야기죠. 예. 그래서 증정품 처리, 상품 처리 아무런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이 자산 처리하는 거죠. 근데 증정하는 시점에서는 연동되지 않고는 뭐예요? 1번하고 3번은 다 판촉비 처리해야 되죠. 지금 여러분 앤서 1은 무슨 처리 방식이에요? 회계 처리 보고 있어요. 우리 지금 세무 처리가 아니고 회계 처리. 예, 그냥 무상 증정했어. 증정품이라고 아예 한 거죠. 매출 연동도 아니야. 그럼 뭐야 이거는? 머그컵이죠. 선착순 100명 머그컵 증정합니다죠. 예, 그럼 판촉비로 무조건 처리해야 되겠죠. 증정품이든 상품이든 간에 매출액과 무관하게 먼저 오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예, 그거는 판촉비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례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매출액하고 연동되는 건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매출 할인이죠. 증정품이든 상품이든 구별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 둘 다 매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회계 처리를 본 거예요. 예. 다음에 앤서 2를 봅니다. 예. 기업소득세, 법인세 측면이죠. 증정품, 상품 구분, 예. 1번, 2번 증정품, 3번, 4번이 상품이고, 1번, 3번은 연동되고, 되지 않고, 2번, 4번이 연동되어, 입니다. 그래서, 증정품이든 상품이든지, 법인세에서는 1번, 4번 답이 같아요? 달라요? 1, 3 답 같고, 2번, 4번 답 같죠? 예, 무슨 말이에요? 증정품이나 상품이나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증정품이 됐든 상품이 됐든
예, 구분 없이 매출하고 연동되지 않았다. 예, 그냥 2 플러스 1 한 거죠. 예, 상품으로 생각해 볼게요. 2 플러스 1 했어요. 예, 지금 법인세 이야기입니다. 예, 간주 매출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연동됐다면 이거는 매출 할인이죠. 그래서 매출 할인을 봐서 기업손해를 과세하지 않는다. 3번, 4번은 1번, 2번하고 답 똑같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이제 160페이지 갈게요. 이제 부가가치세예요. 예, 증치세 이야기죠. 예, 여러분 구매만 했어요. 아직 증정을 안 했어. 세무서에서는 이걸 팔 수도 있는 거고 증정할 수도 있으니까 증정품이든지 상품이든지 구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매입 시점에서는 답이 다 똑같죠. 글씨 틀린 것도 없죠. 매입 증치세 일단 처리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1번과 3번 보시면 증정품이든지 상품이든지 간에 예, 매출과 연동되지 않았다. 뭐예요? 아무나 머그컵 뿌린 거죠. 간주 매출이에요. 증정품이 됐든 상품이 됐든 2번, 4번 예, 매출하고 연동됐다. 그럼 답이 뭐예요? 조건 충족 시 증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건 충족이라는 게 뭐예요? 세금 계산서를 이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매출 할인 처리를 아래와 같이 저기 170페이지에 그림 있는 것처럼 예, 이쁘게 하면은 증치세를 따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매출액은 200으로 끝나요. 법인세법상도 마찬가지고 증치세법상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200원으로 끝납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171페이지까지 끝냈고요.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저는 끝내기 아쉽지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